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가져봤을 의문은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인 중국은 영어를 더 쉽게 배울까입니다. 물론 저는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언어가 주 전공도 아니지만 미국에서 영어,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를 취득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짧지 않은 시간을 유학, 업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미국인, 유럽인, 히스패닉, 일본인, 중국인, 조선족 등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제가 언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문법을 이 짧은 영상에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에 그 중에서 중요하고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큰 장점은 문장 구조가 영어와 동일한 주어, 동사 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어와 영어의 어순 역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위치입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문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어는 주로 주어 뒤에 위치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주요한 의견은 서양 문명은 기원전 현재의 그리스인 크레타 섬에서 탄생한 미노스 문명이라는 상업 문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노스 문명의 경제적 번영은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한 해상 무역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표적인 농업 문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죠. 동북아시아에서 벼는 보통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하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만약 겨울에 모내기를 하면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후 및 농사 시기를 기준으로 1년을 24개의 작은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아직도 많은 다역에는 이러한 24절기를 뜻하는 입춘, 청명, 대서, 추분, 소환 등이 표시되어 있죠. 이처럼 농업 문명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의 앞쪽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상업 문명에서도 시간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힘든 상간, 벽지로 간다면 언제 출발하더라도 거래를 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보통 동사와 장소가 시간보다 앞에 나옵니다. 상업 문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물건의 수량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한 이유로 영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영어 사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돈을 검색해 보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사전에서는 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돈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줄 뿐입니다. 농업 문명에서는 타인과의 거래보다는 자급자족을 통해 살아왔기 때문에 물건마다 정확하게 분류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영어처럼 세세한 분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더불어 영어는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역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수량 확인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반면 중국어는 명사의 복수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수량사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시제에 따른 동사의 변화도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문법입니다. 중국어에서 한자의 형태는 절대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은 띄어쓰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 해보고 싶어는 똑같은 글자이지만 분명히 상당히 다른 뜻입니다. 이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곳에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커피 더 줄까? 이처럼 같은 철자인데도 불구하고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건 중국인에게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더불어 영어는 문장의 쉼표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띄어쓰기 개념이 없는 중국인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중국어는 영어와 주술 구조가 같다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법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7일 일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의한 일 때문에 일본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호카손자라는 발음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포커스 온 더를 발음했던 것이었습니다.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how you focus on the economic Where are you from, please? Japan? Okay. And it's Say Abe. hello. Say hello to Shinzo. Yes. I'm sure he's happy about tariffs on his cars. Go ahead. That's my question actually. So how you focus on the trade and economic issues with Japan? Will you ask Japan to do more or will you change your tone? I really don't understand you. How will you focus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Trade with Japan? Yes. Well, we're dealing with Japan right now on trade. 이는 일본어 의문 체계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각자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외국어의 발음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일본어는 모음수도 적고 자음만으로 끝나는 음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캣을 발음할 때 캬토가 되는 식이죠. 한국인이 발음하는 맥도널드, 스타벅스, 버스도 원어민이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적어도 일본식 발음인 마쿠토 나르도 스타바쿠스 바스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어 역시 영어를 발음할 때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을 거의 100% 중국어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公共汽车、 택시는 出租车、 커피는 咖啡。 한국어는 음절이 다양하며 글자 조합에 따라 1만 가지 이상의 발음을 만들 수 있지만 중국어는 발음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영어 발음과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대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 예능 방송에서 중국계 캐나다인인 해리가 해리포터의 여주인공 이름을 헤르미온느가 아니라 허마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거 아니에요. Hermione. But everyone who says Hermione or Hermione or something really weird like that, everyone say it with me, Hermione. Hermione. Okay, everyone. 정확한 발음은 허마이오니, 다만 빨리 발음하면 허마이니로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헤르미온느라고 발음했던 건 애초에 번역한 사람이 헤르미온느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허마이니를 赫敏格兰杰 라고 번역합니다. 해리가 중국 방송에 출연할 일이 있다면 중국인들에게도 좋은 충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영어 가사 밑에 한국어 발음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한자 발음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冬秋望咪 like 望秋北鼻冬秋立密 like 立秋挠 西头猫肉 but 奶够亏贼 all yoga 的独为绝世咪咪爱的阿帕特 어떤 게 좀 더 영어 발음과 비슷하게 들리나요? 실제로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는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잘 통하는 영어 단어는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이건 식당에서 주문받는 종업원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발음 자체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외로 게이머들은 PS, 엑스박스, 스위치 같은 게임기 이름,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BTS, 블랙핑크, 빅뱅 같은 가수 이름, 학생들은 워드, PPT 등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행동과 관련된 영어 단어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맥도널드를 지칭하는 일본인의 마크도나르도라는 발음을 비웃지만 중국은 그런 음차조차 할 수 없어 아예 麦当劳 라고 바꿔서 부를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환경은 일상생활에서 영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만듭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이미 많은 영어가 침투해 있기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영어 단어들이 있지만 중국인들은 모든 단어를 하나씩 새로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가능한 한 대외적으로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석이 2013년 국가 주석에 오르며 중화 사상 등 중국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중국몽, 일대일로 등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서구의 시대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이죠. 자신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은 정책적으로 영어 학습을 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많은 발전을 했고 우수한 정통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인이 영어를 배울 게 아니라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초중고에서 영어 과목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사교육도 엄격한 제한을 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영어 학원들이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도층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사실 영어 자체가 아니라 영어와 함께 들어오는 서구의 사상입니다. 영어가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과 정치제도, 경제, 무역 등 많은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인민들이 서구적인 사상에 경도된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영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연예인들의 영어 예명의 사용도 제한하였고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 중국계 외국인이 출연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블 영화 중에서도 중국에서 상영되지 못한 작품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국가 주도 하에 모든 교육, 문화, 그리고 언어 정책을 통제하여 영어를 통한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 많은 부자들이라면 개인 영어 교사를 구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거나 조기 유학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영어 학습의 기회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장기적으로 중국인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의지마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은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용과 팬더로 장식하고 식당에는 큰 원형 테이블이 있죠. 중국인들은 국내든 해외든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지 문화와의 융합보다는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역시 외국어 학습에 좋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해 한국인과 중국인이 가지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움에 있어 유의미한 우열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 모두 기본적으로 농업 문명 국가이기에 영어를 익히는 것은 똑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미국에 살았는데 혹은 살고 있는데 만나본 중국 유학생들의 영어가 한국 유학생들보다 훨씬 유창했다. 따라서 중국인이 영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약 27만 7천 명, 한국은 약 4만 4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중국은 0.02%, 한국은 0.088%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한 자영업, 중소기업 CEO, 전문직, 대기업 임원급 정도만 되어도 보낼 수 있는 미국 유학이지만 평균 소득이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중국에서 미국 유학을 갈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권력 혹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국에 유학을 간 중국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한국 학생들보다 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고 어려서부터 더 좋은 영어 교육을 받았을 확률 역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아무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여러 가지 좋은 학습 도구들이 등장했다고 해도 영어 학습에 있어 경제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 지원을 위해 응시하는 토플 시험에 2023년 한국, 중국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동일했습니다. 물론 시험 응시자들이 그 국가의 모든 영어 사용자들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만 유학이 목적인 토플을 볼 정도라면 영어를 가장 잘하는 집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둘째, 내가 영어 공부를 해보니
혹은 내가 중국인들을 만나보니 한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 일본보다 제가 느낄 때는 중국이 영어를 더 쉽게 잘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미국 영어랑 중국어가 어순이 다 SOV? SOV인가? 주어 동사 목적어. SVO. 네, 한국어가 SOV고 영어가 SOV. When did you all start learning English? I started when I was 6 years old, and I learned in my primary school. Okay. Yeah. And you? EF Education First는 1965년 스웨덴에서 창업한 세계적인 영어 교육 기관입니다. 무려 전 세계 116개국에서 약 5만 2천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F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는 무려 210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6세로 외국어 능력이 가장 좋은 연령대였습니다. 즉, 토플 시험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로 낸 통계라면 이 조사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영어 수준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한국은 중간 수준인 52, 중국은 91위, 일본은 92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은 아직 소득 격차가 크고 비교적 저소득의 농촌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사는 인구가 많을수록 더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 수도별 조사를 보면 서울은 562점, 베이징은 518점으로 역시 뚜렷한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 중 FSI가 있습니다. 1947년 설립된 국무부 산하 부서로 외교관과 정부 직원들에게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로 외국어 교육, 문화 훈련 등을 다루며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FSI에서 지난 수십 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외국어별 학습 기간을 난이도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쉬운 카테고리 1은 24주에서 30주의 학습 시간이 필요한 언어로 스페니시 등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 4는 88주의 학습 시간이 필요한 언어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가 차지했습니다. 언어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는 게 어렵다면 당연히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도 영어를 배우는 것이 똑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 영어를 더 잘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 회화보다는 토익 등 문법 위주의 문제풀이로 영어를 학습했던 사람들의 경우 영어와 중국어의 어순이 같다는 부분을 큰 장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업무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중국인들을 비교적 많이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학 시절 만났던 중국인은, 내가 업무상 연락하는 중국인은, 내가 가르쳐본 중국인은 영어를 잘했다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심지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AMD의 리사 수를 예로 들면서 중국인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렸을 때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영어를 거의 모국어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연이나 존 조 역시 영어가 매우 유창합니다. 따라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실제 한국인과 중국인의 토플 점수,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하는 스웨덴의 영어 교육기관의 대규모 조사,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교관 양성기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혹은 영어를 더 쉽게 배운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